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올해는 겨울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산 중턱 비탈길을 따라 불길이 타오릅니다. 진화 작업 중인 소방대원 옆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곳 수암사에서 시작된 불은 세 개 동을 모두 태우고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가 밝자마자 헬기를 동원했고 진화 장비 82대와 250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약 9시간 반 만인 정오쯤 산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건물 3개 동과 축구장 2개 반규모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와 경북 경주 등의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지난주에는 전남 광양시에서 난 산불로 인근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파, 건조, 강풍 등의 기상 악화 역화 속에서도 소각항해, 건물 화재 등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하고 전국에 산불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수민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겨울 들어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예년 들어서 최근 10년 사이에 1월 겨울 산불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특히 겨울 산불, 1월 산불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앞에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뭐 김해나 또 전남 광양, 뭐 또 의성, 작년에 산불이 났던 의성 이런 데서 계속 또 산불이 났었고 또 특히 그 광양 산불은 주민 600명이 대피할 정도로 그런 산불이 났었고요. 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서울 수락산 그 산불은 그 수락산 산 관리 내에 있는 수암사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또 이렇게 그 도시 인접 지역에서 또 산불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수락산은 2022년, 2023년에도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산불이 난 곳에서 또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1월 달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특징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막 폭설도 내리고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영남 지역, 경북, 북부, 영동 지역은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짝 말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건조 강풍이 지속되고 하는 이런 날씨가 상당히 위험한 사실상 휘발유를 뿌려놓은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남 지역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남 지방 일대에서만 동시에 7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난해 봄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의성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경북 의성이 또다시 산불이 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작년 2025년에 있었던 영남 지역 의성, 안동, 청송, 영덕은 산불을 처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본 것만 해도 그 권역의 산불을 5년 사이에 한 5번 이상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의성 산불 이전에도 계속 그곳에서는 산불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났다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여기에 우리가 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경각심은 우리나라 산불은 사실상 100%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합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산불은 마른 번개라고 해서 이렇게 바짝 건조한 시기에 번개가 쳐요. 그렇게 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번개는 장마철에 일어납니다. 즉 번개가 치면 반드시 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번개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적인 위치, 그 당시에 기단의 영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이 겨울, 봄 이때는 매우 건조한 강풍이 불어오는 시기인데 이때 꼭 누군가 산불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꼭 누군가 한다는 겁니다. 의성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불의 문제는 휴먼 에러의 문제다. 네. 사람들이 숲 가까이에서 숲에 근접하는 또는 산림에 인접하는 이곳에서 절대 그 산불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만 안 한다면 산불을 100%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그 영남 지방 같은 이 건조 강풍 지역, 이 건조 강풍이 영남 지역의 건조 강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지형적 기후적 특징입니다. 영남, 그러니까 이 태백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울진하고 삼척 사이에 응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해발 980m 정도 되는데 이 응봉산에서 부산 금정산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 낙동정맥이고, 이곳에서 이제 그 영주 쪽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내려오는 소백산맥이 갈라집니다. 네. 그 사이에 경상북도 북부 대구 지방이 끼어 있습니다. 그 밑에 좀 지리산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건조 강풍이 많이 불고 혹독한 가뭄이 강타한다. 이곳에서 산불이 발생한다. 이런 점들을 아시고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불씨를 내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남 지역 그리고 특히 이 의성이 또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던 지역이라서 이번에 진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 또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네. 2025년에 있었던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산불은 그 전에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강도가 강했지만, 그런데 그 대응 시스템에서 대피 시스템에서 시스템 에러가 발생해서 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장애가 있으신다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도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효가 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병충해, 산사태를 하나의 산림재난으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의성을 비롯한 많은 그 큰 대형 산불을 겪었던 지역에서는 이 산림재난방지법의 발효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플러스 산림재난방지법이 함께 가면서 훨씬 더 치밀하게 그런 산불의 예방과 진화와 대피와 산림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되지만, 문제는 시군구의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이 산불 재난을 잘 뒷받침하면서 철저한 공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림재난방지법이 발효가 돼서 또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 영남과 강원 지역 일대는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이 경계 단계가 또 어떤 의미이고 이에 따라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이 산불 재난 이제 대형 산불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불 발생 위험도를 보면서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단계를 정해 놓았는데요. 이 단계는 특히 이제 가장 관건은 고정 변수와 또 이렇게 그 변화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네. 산 속에 있는 그 산림 숲 환경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연료 물질로 가득 찬 우리 산림 내에
여기에 만약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습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산불이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연료물질, 낙엽이 30cm 이상이고 빽빽한 잡목들로 우거져 있는 이 산림에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건조한 바람이 또 강풍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건조 강풍이 한 뭐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숲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정말 이 고체 휘발유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꽃만 있으면 확 확산돼 버리는. 근데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경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단계는 점점점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산불 대비 시스템, 대응 시스템을 잘 작동하고 있냐? 예찰, 그다음에 뭐 산불의 그런 항공 장비, 진화 지상 장비, 진화 인력에 대한 대기,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강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까지 올라간 게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올 겨울에 이렇게 유독 산불이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뭐 조금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산불 현장을 다녀보면요. 그리고 산불 현장을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 육감적으로 이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청에 재직하시거나 참 지자체에서 산불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런 육감이 올 겁니다. 야, 이거 조마조마하다. 아마 오늘 밤에 산불이 날지 모르겠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잘 안 오네. 그러니까 산림청에 계시거나 산림 공무원들은요. 비 올 때 휴식입니다. 비 올 때 친구들 만나서 소주도 한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 오면 산불이 안 나요. 다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조한 날씨가 조금씩 되면 불이 확 붙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감적으로 건조하다, 산불이 날 확률이 많다. 예. 건조한 날이 계속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서울을 비롯한 이쪽 서쪽 지역, 서해의 그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서해 바다의 수증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쪽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 태백산맥, 낙동정맥, 소백산맥 줄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북 북부 지역, 또 강원 지역, 영동 지역들은 전혀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네. 바싹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쪽 지역이나 서울 쪽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기에 뭐 피크닉 같은 것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조한 날이 지속된다, 거기에 강풍까지 분다, 이런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때 누군가가 불씨를 붙여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이 네. 산불 위험 행위, 산불 야기자,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뭐 잊어버리고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주 무책임한 말이고요. 우리가 절대 그 어떤 그 너그러운 곳에서 너그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불 야기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관대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호들갑을 떨다가 산불 난 그 자체에만 이렇게 망연자실하지 도대체 저 산불을 누가 냈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불의 100%는 늘 강조하지만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산불을 냈기 때문에, 또는 그중에 아주 극소수는 일부러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 강풍이 지속된다. 이것은 고체 휘발유가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취사를 한다. 담배를 피운다. 쓰레기를 태운다. 뭐 영농 부산물을 태운다.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어떤 의뢰 속에서 불을 붙인다. 정말 나쁜 행위죠. 예.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산불 야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생태 기반적 탄소 흡수 기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숲을 파괴하는, 그리고 우리가 국토의 63%가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 가서 휴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불태워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 뒤에 나올 말씀을 미리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반복적으로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인재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대부분의 산불 역시 사람 부주의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땠을까요? 작은 불티라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 시간 수락산 자락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9시간 만에야 잡힌 산불은 인근 사찰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원인은 인근 공장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작은 불티였습니다. 이처럼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가 산불로 번진 사례는 최근 발생한 산불의 40%에 이르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산불 확산 실험에서도 메마른 나뭇잎 등의 작은 불티를 날리자마자 번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불이 붙기까지 시간은 불과 10초. 900도 이상 치솟은 열기는 순식간에 확산하며 나무까지 모조리 태웠습니다. 특히 산과의 거리가 50m 이내로 가까울 때 가장 위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메마른 낙엽도 위험 요소입니다. 바짝 말라있는 낙엽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 속도도 빠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풍을 만나게 되면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항시 높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남과 동해안에선 이번 주 내내 낙엽 속의 물기가 10% 남짓에 불과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이 이미 최근 평균치의 5배를 뛰어넘었다며 산 주변의 작은 불씨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40%가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 때문이었는데 실험을 통해서 봤지만 정말 순식간에 불이 번지던데요. 네. 주변에 그 산림 인접지에 있는 뭐 공장이나 시설물이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설물 화재, 건축 화재가 산불로 야기된 게 40%가 넘었다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이 말은 건조 강풍 시기에 일반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일반 화재의 그 위치가 산림 인접지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또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불티가 강풍을 타고 숲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산림 인접지에 공장들이 많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우리 권충근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접지 숲 속의 구조가 너무 산불을 크게 폭발적으로 산불을 야기할 수 있는 연료 물질로 가득 쌓여 있다는 겁니다. 낙엽이나 잡목이 너무. 그런데 여기에 공장에서 난 불티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고 본다면 산림 인접지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의 문제나 또는 이 건축 단계에서 산불을 좀 염두해 둬야 되겠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산림재난방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제가 좀 덧붙여서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위험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뒤에서도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방에서는 매년 소방시설 소방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방안전점검을 할 때 산림청 관계자, 산불에 대한 산불 담당자, 이제 대부분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업무를 담당하니까 지자체 산림과 산림 담당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함께 산림 인접지 산불이 위험이 있는 곳의 시설물의 소방 점검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이 그 산림 인접지에서의 갈수록 그 산불 피해가 커져간다. 특히 이 40% 수치는 무서운 수치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산불이 시설물을 강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주택이 산림과 접한 이른바 산림 인접지는 산림행정, 건축행정, 소방행정이 철저한 공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경고가 지금 40% 최근에 발생한 40%의 산불이 이런 그
인접지에서 불티가 날아온 것으로 네. 이 수치가 산림, 소방, 건축 행정의 철저한 공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산과 가까울수록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을 산불 위험지대로 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50m 이내라고 우리 참 산림재난 방지법에서도 50m 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2018년 8월에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그쪽 그 산불 피해 현장과 LA 카운티 산림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은 날씨가 쾌창하잖아요. 역시 그쪽은 저기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대저택들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택들은 반드시 숲과 자기 울타리와의 그 이걸 이격거리라고 네. 하는데 이격거리를 50m 이상, 어떤 곳은 100m 이상 이렇게 두도록 철저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50m 거리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입니다. 예, 강풍과 함께 불길이 이렇게 휘몰고 오면 이 50m 거리의 문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불티와 그러니까 이 어떤 건축물이 있고 여기에 건축물이 있고 여기 50m 이격거리가 있고 숲이 있다면 바람이 이 건축물에서 숲 쪽으로 불어가면 네. 50m 이격거리가 아주 좋은데 반대로 숲 쪽에서 건축물 쪽으로 시설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50m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하는 것이 또 보완돼야 된다. 우리 산림재난 방지법에서는 아직도 소방행정과 공조 시스템이 덜 돼 있어서 이럴 때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국 LA 같은 데는 LA 카운티는 말씀드린 50m 이격거리 준수, 이 50m 이격거리 숲과의 주택과의 50m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다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건축물이 불연 소재여야 됩니다. 외벽이 불에 안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둘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거나 산불이 나려고 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소방차가 왔을 때 언제든지 그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화전이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충족되면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은 제가 언론에서나 제 논문, 연구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산림청 혼자 못합니다. 소방, 화재 안전점검 혼자 못합니다. 또 작년 의성 산불 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방차가 산불이 마을을 강타하려고 와요. 그래서 안동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가보니 마을에 물이 없어요. 그래도 소방차 다시 되돌아갔어요. 물 들어. 그 사이에 강타해버렸어요. 이 말은 산림과 소방이 철저한 공조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건축물 시설물들이 화재에 안전해야 된다. 건축행정, 소방행정, 건축행정, 산림행정이 함께 철저하게 공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 소방, 건축이 철저하게 공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 산림행정 이외에도 또 소방행정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 이 산불이 공장에서 알고 보니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동안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 주변에 있는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네,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소방점검에서 빠져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에 동의를 하려면 무허가 시설이 눈에 안 보이는 시설이라면 이 존재가 우리 눈에 물리학적으로 이 존재감이 안 보인다면 마치 기체 같다면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무허가 시설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네. 소방 점검 같은 소방 그 점검자가 소방 공무원이 자 1번지 점검 했는데 3번지 점검을 해요. 그럼 길 건너편에 2번지가 왜 없지 보니까 무허가로 추정이 되잖아요. 경고를 해야죠. 관할 구청에 통지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 우리 빠져 있는 것 같다.
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 점검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무허가니까 안 했다. 이 말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태원 참사 때 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주최자가 없는 축제도 주최자가 있는 것에 간주해서 점검을 하고 예방을 했으면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무허가라고 해서 소방 점검을 안 했다. 이것은 소방의 분명한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것 또한 소방 행정과 그 지역 지자체 건축 행정이 공조하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허가 건물도 철저한 이 소방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 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이후에 산림청에서 산불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산불 후 수습이 아닌 선제 대응으로 조기 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죠? 네, 산불 종합 대책이 또 상당 부분이 그 말씀드린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좀 다듬고 체계화한 겁니다. 산불 종합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매년 산불 종합 대책도 큰 산불이 발생을 하면 계속 종합 대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산불 진화에 대한 출동의 신속성, 그다음에 그 자원의 어떤 자원 동원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 대피에 대한 그런 좀 더 신속성, 이런 것들이 좀 강구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하면 빨리 출동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그 출동의 시간 같은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좀 그 항공 진화 장비를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지상 진화 인력을 더 촘촘하게 더 강구하고, 또 지상 진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작은 물차가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동원하고, 또 그 공조 시스템과의 그런 공조를 잘 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산불을 관리라는 것보다 국민 보호 관점으로 이렇게 조금 더 다듬었다, 쇄신했다, 혁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산불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야기도 안 나눠볼 수 없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건 전체 5% 수준에 불과한데요. 왜 그런가요? 좀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역시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산불을 야기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은 산불 야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까요? 왜 그들을 숨겨줄까요? 왜 시군구에 있는 연사무소에 근무하는, 읍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또는 마을 이장님들은 누가 산불 낸지를 압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또 현장을 가는 관찰자로서, 연구자로서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마을에서 산불 누가 낸지 다 압니다. 네. 근데 절대 말 안 합니다. 은폐 문화, 산불 야기자에 대한 은폐 문화, 산불을 야기한 것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문화, 이것이 가장 큰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좀 이제 검거가 돼서 수사 단계가 거치고 나면 재판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가벼운 형을 받고 나오는 것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산불을 야기하는 분들이 CCTV가 핑핑 돌아가는 곳에서 거의 안 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혼자 뭐 쓰레기를 태운달지, 혼자 그곳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운달지, 또는 뭐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어떤 뭐 이렇게 취사를 한달지, 또는 어디 산속에 있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뭐 일종의 의례 행위를 한달지, 무속 행위를 한달지, 이런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 명확한 증거가 잡히지 않는다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경찰 행정학과에서 수사 과목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다양한 참 재난 원인을 찾아내는,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찾아내는
그런 수사 관련 과목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불은 이상한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산불을 끄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산불이 났을 때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무원도 동원돼서 다 밟고 지나가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에서 물이 쏟아지고 증거가 다 사라져 버리죠. 산불 원인 조사는 제가 이제 산불 원인 조사를 보면 불이 미세하게 이렇게 이동해 가는 방향을 보면서 어디서 발화가 됐다는 발화 지점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건 매우 미세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다 밟고 물 부어버려요. 정확히 못 찾겠죠. 네. 그러니까 산불 원인 조사라고 하는 그 수사를 산불을 다 끈 뒤에 해요. 증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증거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산불이 났다고 해서 산불 진화대원이 출동을 딱 할 때 산불 원인 조사 특별사법경찰 또는 인근 경찰은 동시에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증거 채증을 그때부터 산불이 발생했을 때부터 진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산불 증거를 채증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목격자들의 그 주변 인근 사람들이 말 맞추기 전에 빨리 파악해야 된다. 이래서 그 증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불 초기부터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부터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CCTV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산불을 야기한 사람을 은폐한 사람에게도 좀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뭐 공동정범, 공범까지는 아닐지라도 산불을 야기한 사람을 은폐하거나 또는 원인 불상으로 처리한 공무원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네. 원인 불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 제도를 강력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 요 얘기는 뒤에 나올 수 있지만 왜 지금 얘기하냐면요. 산불을 야기하면 폐가 망신한다. 산불을 야기하면 산불 야기했을 때 그 불탄 비용만 청구하면 안 돼요. 산불 진화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욱 까모프 헬리콥터 한 대가 1시간 동안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면 네. 연료비, 부품비, 조종사 인건비, 위험도, 주변에 공무원 출동까지 하면 1시간에 500만 원 넘게 든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 비용을 다 청구해야 됩니다. 예, 그 우리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의무화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산불 야기자를 에 대해서 무슨 뭐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설사 3년 징역형을 받아도 살고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나무는 또 한 번 불타버리면 다시 숲이 복원되는 데는 50년 또는 이게 경사가 심한 척박한 토양에서는 10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생산해내는 서두에 말씀드린 생태 기반적 탄소 흡수. 이게 이 나무가 그 정도 클 때까지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탄소 흡수에 대한 인류에 대한 빚,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훨씬 산불 발생률이 줄어들 겁니다. 산불 내면 저 큰일 나겠네. 뭐 수십억 손해배상 했다네. 예? 뭐 완전히 저 집은 형제간들까지 전부 다 폐가망신했다네. 이렇게 되면 산불 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지금 산불 야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미미인 게 증거 불충분, 손해배상 못함, 처벌 약화, 그리고 산불을 내도 괜찮겠지라는 그 산불에 대한 인식, 그 산불이 얼마나 범죄 행위인가에 대한 낮은 인식도 이게 또 계속 산불을 발생합니다. 즉 산불 발생 위험 시기에 위험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산불 야기자를 에 대한 그 적발. 그래서 이제 우리 5,200만 온 국민이 산불 위험 시기에 위험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퍼렇게 눈 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채증하고 증거 수집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그를 엄중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네. 산불 발생 위험 시기에 그런 위험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네, 정말 이 산불 야기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또 산불이 줄어들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이 야산 곳곳에 쌓인 낙엽이나 잘린 나무까지 그리고 벌채 후에 남은 부산물은 작은 불씨라도 번지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수칙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죠. 네. 알프스산이 산불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아름다운 산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씨를 가지고 산에 입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불을 야기할 수 있는 산자락 부근에서 영농 부산물을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불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온 국민 5,200만 명이 시퍼렇게 눈뜨고 감시해서 신고하고 꾸짖고 처벌하고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네,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